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임대주택정책이다.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은 주택정책의 또 대표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분양주택정책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주택정책이다. 여기도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겠죠? 그런데 대표되는 게 바로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양가 상한제다 말씀 많이 드셨죠? 이게 바로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되겠다.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사실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료 규제 정책 이것만 정확히 이해해 놓으시면 분양가 규제 정책 이건 거저먹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보세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규제 정책은 뭡니까? 분양주택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분양주택시장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성은 우하향하고요. 공급성은 우상향한다. 그럼 수요성, 공급성이 교차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겠죠? 시장의 균형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P스타란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균형 분양가 P스타가 적절하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구나. 시장에서는 균형 분양가 P스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예요. 또 따라서 무주택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춰줄 필요이겠지요. 분양가를 낮춰줄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분양가를 낮춰줄 목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이때도 최고 가격입니까? 최저 가격입니까? 최고 가격 상한을 설정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고가격 상한 설정에서 이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못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고가격 상한 설정도 어떻게 설정합니까? 낮게 설정해야 되겠지요. 시장에서는 균형 분양가보다 더 높게 최고가격 상한 설정하면 당연히 균형으로 돌아가니까 분양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균형 분양가보다 더 낮게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분양가 규제 정책, 분양가 상한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하단입니다. 양고래 1번, 평고래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분양가 상한제죠? 자, 이도 최고 가격제도의 하나가 된다. 왜? 최고가격 상한 설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 가격제도의 하나다. 시장가보다 어떻게 낮게 상한 가격 설정하여 무주택자들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택 부담 능력 제고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평고로 2번이에요. 평고로 2번은 시장 형성되는 균형 분양가보다도 낮게 최고 가격을 설정한 경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단기요로는 분양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소비함으로 무주택자들의 주택 부담 능력이 재고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어떤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시장 형성되는 균형 임대료 또는 균형 분양가보다 낮게 최고가격 상한 설정한다. 반드시 어떤 상황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자, 초급 아니라 그랬어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 한번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 크기는 어때? 더 커진다. 님은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될수록 초과수의 크기는 어때?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第2번 따라서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수 크기는 더 작아지죠. 그럼 비탄력서 초과수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주택 부족 문제가 덜 심각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주택 부족 문제가 덜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의 효과는 어때?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 3번 낮은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 때문에 이중 가격이 발생하여 분양주택의 투기를 유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4번 주택 건설처의 수익성을 낮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지요. 작용한다. 그래서 분양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으며
부녀한테 공급을 어때? 감소시킬 수 있다. 이처럼 질적 순위 저하될 수 있다는 이야기요. 공급이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 내용이 되겠지요. 다음 기억본 봅시다. 이제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분양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님번입니다. 님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어떤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소형 주택 이분 어때? 결국 건설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럼 소형 주택 공급하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리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어때? 대형 주택을 더 공급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분양토에 대한 프리미엄 형성되고 암시장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암시장이 형성되고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다음 평균 3번입니다. 평균 3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분양가보다 더 높게 최고의 상한 설정한다. 그럼 당연히 균형으로 돌아오니까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한 설정도 어둡게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 분양가 상한제 다 말씀드렸어요. 어때? 임대료 규제과 내용이 어때?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음 이제 양고리 2번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장에 그냥 맡기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 분양주택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택정책 마무리하고요. 다음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은 조세정책이다 소리인데 먼저 1번 챕터예요. 양으로 1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더라. 이걸 모두 모아가지고 뭐랍니까? 부동산 조세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2번.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부과한다. 또한 소득 분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겠다. 이것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부과한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리 봅시다. 양고리에서는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다. 항상 기능 나오면 뭘 또 드렸어요? 역할. 그래서 부동산 조세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란 1번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서민 주택에서 조세상 특례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서민들이 내 집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주거 공간을 배분할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조세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상속세나 제한세를 차등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면서 소득 재분배효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회계층간 소득 격차를 좁혀볼 수가 있다. 이도 이제 상속세, 제한세, 조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양도소득세 일 통해서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켜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조사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가 안정선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호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겠다. 세율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러면서 호화 주택의 공급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주겠다. 이래서 소형 주택의 공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처럼 조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경우 때선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건축을 억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서 주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해결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통해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도 조세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것도 여러분이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다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죠. 다음 지가
안정수단의 기능이 있다.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이 있다. 주거 안정의 기능이 있다. 뭐 등등등 있다. 제목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자, 조세의 부과다 소리인데 먼저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네, 재산세나 임대소득세에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조세를 부과하는 건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제 자,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나면 모두가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자 그랬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자, 2번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합니까? 임대인에게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부과된 세금을 임대인이 직접 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인은 부과된 세금을 어때? 임차인에게 떠넘기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임대료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보증금 올리겠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떠넘기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과된 세금을 떠넘기고자 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조세의 전가 이렇게 표현하죠. 전가. 그럼 조세의 전가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지 이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 몫이 결정돼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돌아올 귀자 써서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조세의 전가, 조세의 귀착용을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3번씩은 자, 임대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임대인의 부담이 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 즉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걸 뭐라 합니까? 조세의 전가다 쓰겠죠. 4번 조세의 전가를 통하여 서로 부담 몫이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조세의 귀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와 같은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는 뭐에 결정되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세의 전가 및 귀착이면 결국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건 좀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결국 뭘 비교합니까? 수요와 공급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해서 둘 중에 어디가 더 탄력적이냐, 어디가 비탈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조세의 전가 및 귀착 여부 그럼 뭐에 달렸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희 수요 공급편에서도 이분도 설명 다 드렸었죠? 그래서 딱 네 글자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네 글자 어떻게 기억했어요? 단, 저, 비, 고 이렇게 네 글자로 기억하자. 그럼 수요 공급 중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단,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수록 비탄고 많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수록 적게 비탄력수록 많이 부담한다. 딱 네 글자 정리하자. 단저 비오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일방이 수요공급 중 이제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야. 혼자 보세요. 이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는 상대방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비탄력적이다. 자 보세요. 이제 비탄력 비고 많이 부담하죠. 그런데 완전 비탄력적 있었으니까 전액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 처음 수용증 어느 일방이 완탄이나 완비탄이라면 누군가 전액 부담하겠죠. 그러나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그 이야기죠. 나누어 크게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단저 비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월에서는 문제를 푸시도록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문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단수형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곡선은 이처럼 단수형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공선은 우상향한다라고 가정한다. 이런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점이 나오면 이게 의미하면 뭡니까? 수용국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보세요. 완탄이면 완전 탄력이다. 어떤 모습이야? 수평. 완전 비탄이면 어떤 모습이야? 수직. 그럼 자, 수평, 수직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짐을 넣어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수용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니까 어때?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지요. 나누다, 일단 단접이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몇 가지 사례 통해서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거래 2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사 시험. 자, 임대택의 경우 임차인 수요성이 탄력적이고 되어 있죠. 그럼 자, 이제 수요가 탄력적이고 임대인의 공성이 비탄력적일 때,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지금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한다. 자, 이것은 가정하에서 그래서 제한세를 중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수요 어느 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어때? 나누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나누는데 탄력적에서 단적, 적게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비타서 비고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임대주택 시장이다. 그럼 수요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임차인이 되겠지요. 공급자는 누가 됩니까? 임대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된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결국은 임차인이 적게 부담하고 임대인이 어때? 많이 부담한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 그럼 자, 임차인이 적게 부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된 부분이 어때? 적다. 할 수 있겠죠. 또 이걸 이래 표현할 수 있죠. 자, 임차인에게 귀착된 부분은 적고 임대인에게 귀착된 부분은 어때? 많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급의 같아성은 탄력된 반면 이래 되어 있죠. 4번은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다음 수요 타성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의 가격성이 비탄력다. 이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업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이 아니잖아요. 그럼 서로 어때? 나누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나누는데 탄력돼서 많이 적게, 단적, 적게 부담하고 비타서 비고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럼 만약에 임대주택 시장이라면 공급자는 누가 됩니까? 임대인이 되겠지요. 임대인. 자, 수요는 누굽니까? 임차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공급자는 적게 부담하고 수요는 많이 부담하는데 결국 임대주택 시장이면 임대인은 어때? 적게 부담하고 임차인은 어때? 많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 뭡니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된 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귀착된 분은 적지만 임차인에게 귀착된 분 어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편고라 3번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임대택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번 이런 내용이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어떻죠? 그럼 잡으세요. 탄력적으로 적게 부담하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때? 전액 부담하겠죠? 그럼 수요의 상대방이니까 어때?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 자, 임대주택자면 공급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임대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럼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에게 전가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다음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에게 어떻습니까? 전액 귀착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평고 4번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다. 자, 임대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돼 있죠? 자, 보세요. 이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그럼 보세요. 어느 일방이 완탄, 완비탄하면 누가 전액 부담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 비탄력잖아요. 그럼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비탄력적일수록 어떻습니까? 비고 많이 부담하잖아요. 많이 부담하는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어때?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 이야기죠? 네,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본인이 뭡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한다. 그럼 임대주택시하면 공급자는 누굽니까? 임대인이 되겠죠. 그럼 자,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임차인에게 전가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임대인에게 전액 귀착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4번이 조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토지의
공급선이 완전 비탄력적 경우였죠. 그럼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토지 보유세가 자 보세요. 토지 보유세가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누가 전액 부담하겠죠? 이제 완전 비탄이면 비탈수 비고 많이 부담하는데 완전 비탄 전액 부담하겠죠? 예, 누가 전액 부담합니까?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그럼 이때는 누가 전액 부담합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토지 시장에서 공급자는 토지 소유자 될까요? 토지 이용자가 될까요? 토지 소유자가 되겠지요. 이때 공급자는 결국 토지 소유자란 이야기예요. 토지 소유자. 자, 그럼 보세요.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죠. 그럼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는데 누구에게 세금 부과하는 겁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했더니 토지 소유자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토지 이용자인 수요자에게 전가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전가가 하나도 없기 전에 자원 배분에 왜곡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지요. 자원 배분에 왜곡이 없다. 그래서 뒤집으세요. 토지 보유세가 부과돼도 자원 배분에 왜곡이 어때? 초래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토지시장에서 공급자는 토지 수요자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다. 이걸 잘 생각해요. 왜? 토지 소유자는 땅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혼동이 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지문이에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시고 다음 양고로 3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건 우리가 예를 해봅시다. 자,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산세가 부과된다.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시켰죠? 그렇지만 부과한 세금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또 넘겨오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넘겼는데 이때 조세의 전감이 기초에 뭐에 달렸어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수요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예요. 비교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나 공급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누어 부담할 때는 상대적인 탄력성이 달려있겠죠.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 이걸 비교해서 어디가 더 탄력적 비탄 이걸 찾아야 되겠지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임대주택에 국한다면 수요와 공급 중 어디가 더 비탄력적이 될까요? 수요 중 어디가 더 비탄일까요? 자, 이 줄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송 언니, 어디가 더 비탄있을까요? 수요? 주희선 언니? 수요. 제가 오늘 줄 잘못 선택했어요. 잘못 써요. 대체로 질문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린데 두 분 다 맞춰버리시네요. 두 분 다 맞춰버리세요. 수요가 더욱더 비탄력적입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어때?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9월달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줄 질문 안 합니다, 이제. 자, 일반 재화와 부동산을 비교해 봅니다. 그럼 일반 재화, 부동산을 비교하면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배웠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비교합시다. 자, 일반 재화와 주택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일반 재화, 주택 이렇게 비교한다면 결국 주택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가 모두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자,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전체에 대해서 수요 중 어디가 더 비탄력적일까요? 공급이지요. 공급은 찾고 사람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 전체로 본다면 수요 공급적에서 공급이 어때?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임대주택만 국가에서 본다면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임대주택만 국가에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임대료가 상승하면 당연히 수요업체에서 임대주택의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다음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 공급업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비다 이 이야기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크기 이걸 따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양이 많이 변하면 뭡니까?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먼저 보세요. 이제 임차 입장에서 임대료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뾰족한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면 상승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 눌러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평소 때 줄여가겠죠. 그때는 수요량은 줄더라도 그 자리에 눌러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요량 줄더라도 많이 줄어듭니까? 적게 줄어듭니까? 적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적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이에요. 임대 입장에서는 어떤데 임대료가 상승하면 뭐가 있습니까? 초과인이 존재하겠지요. 이 초과인 얻기 위해서 공급량을 어때?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늘리는데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임대택을 새로 지어서 늘린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임대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기존에 내가 가진 주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2층인데 1층에 방 3칸, 2층에 방 2칸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내가 다 썼어요, 그걸. 썼는데 이전 때 1층은 내가 쓰고 2층 방 2칸은 임대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왜? 초과인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임대 샀을 때 공급량 증가하더라도 어때? 많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양이 많이 변하는 게 뭡니까? 탄력적. 적게면 비탄력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주택만 국가는 내용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전체로 따지면 수요 중 어디가 더 비탄력적입니까? 공급. 그러나 임대주택 여기만 국한하면 어디가 더 비탄력적입니까? 수요가 더욱더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어느 일방이 완비탄이 아니니까 부과된 세금을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탈소 비고 많이 부담하겠지요. 탈려소 단저 적게 부담을 하게 된다. 수요는 누굽니까? 임차인이 되겠지요. 임차인. 공급은 누굽니까? 임대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이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된 부분이 어때? 많다는 뜻이지요. 많다. 또한 임차인에게 귀착된 부분이 많고 임대인에게 귀착된 부분은 어때?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부분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벌써 이제 조세 부과 전이에요. 조세 부과 전이다. 그럼 조세 부과 전에 균형 임료는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전인데 이제 조세 부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한세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한세 부과인데 부과세금이 텍스 100이라는 이야기예요. 100. 그럼 이제 조세 부과 후에 임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조세 부과 후에 임대를 가자. 이때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료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합시다. 얼마가 될까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어때? 전가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가시킵니까? 어떤 방법으로 임대료 올리겠다. 보증금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올리겠다. 그럼 결국 임차인이 부담한 만큼 어때? 임대료는 올라간 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부과세금 100 있다는 이야기. 100인데 어때?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 그랬죠? 임대인은 적게 부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니까 100 중에 임차인이 70 부담하고 임대인이 30 부담한다면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만큼 어떻습니까? 임대료는 올라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조세부과 후에 이 사례를 본다면 조세부 후에 임차인이 지불한 임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70이 된다 할 수 있겠죠. 1,070이 된다. 그럼 결국 조세부가 이로 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 임대료가 상승했지요.
임대 상승하니까 당연히 임대택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조세 후에 임대인이 실제로 받는 임대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받는 실질 임료가 있다. 실질 임료는 얼마가 될까요? 자 보세요. 1,070 받아서 세금 100 내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받는 임료는 얼마입니까? 970이 되겠지요. 결국은 임대인이 이처럼 이제 귀착된 이 부분만큼은 실제로 받는 임료로 줄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정하시 못했기 때문에 줄어버린다. 그럼 자 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결국은 실질 임료가 하락한 셈이 되겠지요. 그럼 실질임료 하락하니까 당연히 임대택의 공급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결국 조세부가 유인해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수요량도 감소하고 공략하니까 창기적으로 거래량도 감소하겠죠? 또한 임차인 수요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겠지요. 임대인 공급자는 생산자 잉여도 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평고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평고로 1번 한번 봅시다. 평고로 1번 임대택에 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왜? 실제로 임대택 시장에서는 어느 일방이 완비할 수 없잖아요. 서로 나누어 부담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세 귀착분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럼 여기 우리에서 70, 30 가정했죠? 가정했어요. 72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임차인식으로 이면 얼마가 되나? 1,070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동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세 귀착분만큼 실질 임대료가 하락한 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사례 보니까 임대 귀착된 게 얼마입니까? 30. 이것만큼 실제로 받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임대택 공급량 감소한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불리함으로 장기적으로 임대택의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고로 2번이에요. 평고로 2번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현실적으로 자, 임대차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결국 수요인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시켰어요? 임대인에게 부과시켰잖아요. 그럼 임대인에게 부과시켰는데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적게 부담하고 임차인이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해결하는 게 결국 조세 정책이 되겠지요. 정책이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 임대택의 수요를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임대 수요를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럼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자, 임차인은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정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 수요를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 만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럼 자, 완전 탄력적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면 조세 부담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택의 수요를 어떻습니까? 임대택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정부 개입해서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겠다. 탄력되면 당연히 조세 부담 완화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걸 통해서 탄력적으로 만들 것인가? 바로 자,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야. 공공 임대택 공급이다. 자,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자, 임대주택 정책 이야기하면서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형성된 균형임료가 지하철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더 낮게 최고 상한 설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장기적으로 임대택은 더욱더 심화된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임대택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외에도 또 조세정책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공공이 임대택을 공급을 해주면 공공이든 사적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럼 선택폭이 넓어지면 대체제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임차 입장에서는 수요가 탄력적, 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공공이 이처럼 임대택을 공급시켜주면 이 임대시장에서 수요는 어때? 더욱더 탄력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가 탄력할수록 임차인의 조세 부담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공공임대택 공급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으로 2번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임차인이 증가되는 조세 비율이 높다는 거죠. 동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세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공공임대택 공급은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동그라미 6번. 공공임대택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 부근 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 현상을 완화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양거로 4번 내용이에요. 양거 4번 내용은 자, 우리가 먼저 이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이 내용 배웠습니다. 자,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공급이다. 이걸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비탄력적이었나요? 자, 신규주택 공급입니까? 기존주택 공급입니까? 신규주택 공급이 상대로 비탄력적, 기존주택 공급은 어때?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분 따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결론만 우리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신규주택만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규주택만 따지면 주택 가치공개 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규주택만 따지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탄력일수록 비고 많이 부담한다. 알 수 있겠죠? 누가?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 그럼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자는 많이 부담합니까? 적게 부담합니까? 적게 부담한다. 그럼 신규주택의 수요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고소득 계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존 주택만 따져봅시다. 기존주택은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럼 탄력성 많이 부담합니까? 적게 부담합니까? 적게 부담하죠. 그럼 결국 공급자가,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적게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적게 부담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존 주택에서는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면 수요자가 수요자가 많이 부담한다. 할 수 있겠죠. 많이 부담한다. 그럼 기준택의 수요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저소득 계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소득 계층이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 보니까 주택 가치공개 없이 일조로 세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예요. 부과하니까 어떻습니까? 고소득계층은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계층은 많이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조세 제도에 있어서 이처럼 수직적인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계층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 불쌍한 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게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소득계층은 좀 많이 부담하고 저소득계층은 좀 적게 부담해야 수직적으로 형평성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맞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히려 고소득계층은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계층은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5월 달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세금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많이 부담할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적게 부담하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수직적으로 형평성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수직적,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많이 부담할 사람이 적게 부담하고 있고, 적게 부담할 사람이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세금 구조 때 뒤집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것인가? 역진세적인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진세적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금 누구에게 부과시켰어요? 임대인에게. 그렇지만 임대인 오히려 적게 부담하고 임차인한테 많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역진세. 이처럼 역진 효과가 나타나다. 그럼 우리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익적 형평성을 달성하고
역진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차등 과세에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등 과세, 즉 누진세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론만 잘 이해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주택 가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일률적으로 세금하니까 수익적 형평성이 어긋나더라. 역지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 형평성을 달성하고 역진세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 가치에 따라서 차등 과세하자. 누진세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 시간에 부동산 세제 배우실 겁니다. 그럼 부동산 세제 자체가 어때? 대체로 누진세가 많습니다. 그죠? 다 이론적인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여튼 좀 차등 과세하자. 누진세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자, 일통에서 저소득계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양보 4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번 시간 역진세적인 효과를 예방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치에 따른 차등과세 누진세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가치에 따른 차등과세 누진세를 적용해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다 배웠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대표인 정책선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뭡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또는 뭡니까? 주택가치에 따라 차등과세 누진세 적용하자. 일통에서 저소득계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양보로 5번 내용입니다. 양보로 5번은 우리가 최근에 출제가 자주 되는 이 파트의 양보로 5번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금 부담이 많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래를 뒤로 미루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거래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뒤로 미루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다. 이래서 시장에 물량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온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동결된다. 동결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거래를 뒤로 미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량이 안 나온다. 이걸 뭐라 합니까? 동결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양도소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라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시장에서도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겠죠? 주택 공급의 동결이 나타나면 사온 사람인데 파는 사람이 없다는 쉽게 생각하세요. 사온 사람인데 파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가격은 상승. 그렇죠? 다음 동그라미 3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번져나가서 양도세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토지시장에서 토지를 사온 사람인데 파는 사람들이 없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집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토지의 물리력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에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세금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은 과세여 지주들의 불로소득을 정부 재원으로 삼자는 거예요. 삼자. 그래서 동사만 토지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세금은 딱 하나만 유지하자. 뭡니까? 토지세.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래도 정부 재정 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헨리 조지가 주장에 따라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개념만 이해하시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토지로부터 1년 동안 지대가 5천만 원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대가 5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대를 헨리 조지는 뭘로 보는 건가?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불로소득이라니 이게 100% 과세하자는 이야기예요.
과세자. 이래서 5천만 원 100% 과세니까 세금 얼마 걷어들이자? 5천만 원. 걷어들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세금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남은 세금 다 없애버리고 토지세 이가 나와도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뭡니까? 토지 단일세 운동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비교적 황당하다 생각 많이 드시죠? 예, 그만큼 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됐습니다. 하여튼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세 정책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5장 정책론이 되겠어요. 정책론 설명 다 드렸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투자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었다 합니다.